자, 그 소득세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파트인 8번째 소득세 이제 신고 납부 및 결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득세에서 과세 표준 확정 신고와 자진 납부, 그다음에 소득세에도 중간 연합이 있고요. 법인세도 있지만 여기 소득세에도 중간 연합이 있답니다. 그다음에 결정과 경정, 그다음에 지급명세 지출, 실무에서는 얘가 많이 중요해요. 가산세 이걸로 많이 두들겨 맞기도 하고요. 다음에 5번째 가산세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교재를 보시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5월달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 매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우리는 확정신고라고도 부르고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뭐 달이다 뭐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자, 근데 신고는요 매번 자주 나오는 문제 보기 중에 하나인데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없어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실제로 해야 하네요? 없는데 뭐 보편적으로는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있고 아니 번 것도 없는데 뭘 하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실제로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뭘로 보다? 무신고. 지금 이 얘기는 우리 법인도 똑같아요. 다 뭘 제출해야 된다? 복식부기 의무자. 법인은 재무제표 제출을 해야 되고 재무제표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자, 그렇게 설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2번 확정신고 의무 면제. 이거는 저기 세무 2급 때 여기에 해당되는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됐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이거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확정신고 의무 면제라고 되어 있는데 확정신고는 이제 5월달 확정신고 날짜는 기억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 기억 보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우리 연말정산하고 땡 친다고 얘기해드렸었죠. 그 다음에 퇴직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은 우리 분류과세라 그랬죠. 분류과세 5월달에 신고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퇴직소득만 있는 자도 5월달에 확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이 사람들은 아까 연말정산을 했을 때 여기 그 보험 모집이라든지 음료수 뭐 판매업이라든지 배달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연말정산 한다고 돼 있죠. 그분들조차도 연말정산만 하기 때문에 확정신고 5월달에 하지 않아도 된다 했었던 것이고요. 국민연금도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자도 아까 얘기해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5월달에 확정신고 의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시험 문제에서는 얘를 막 결합시켜놨어요. 그래도 없습니다. 자, 뭐 그렇게 구분하시라는 얘기고요. 확정신고 납부기간 뭐 계속 반복되는 거죠. 5월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이런 건 특이하죠. 상속 계실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그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예요. 날짜를 따진다면 거주자가 예를 들어서 4월 15일 날 사망을 했다고 하면 4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여기부터 몇 개월? 6개월이에요. 6개월 이내에 사망자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세요. 이런 얘기고요. 출국할 때는 출국 전날까지 이렇게 하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무서장이 과세표준의 결정, 경정함에 있어 배당, 상여, 기타 소득의 처분으로 소득금액의 변동이 생긴 경우 이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통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이것도 통과. 아직 안 배웠으니까 나중에 그 법인세법 할 때 해당되는 것들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됐고 분납. 요 분납은 하나 기본적으로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겠네요. 자, 그 분납을 할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금액상으로 납부할 세액이에요. 납부할 돈이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자, 2천만 원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2천만 원보다 적어요. 적을 때는 우선 1차로 신고 5월 30일 날 신고 납부 확정일에 신고 납부 마감일 신고 납부 마감일 며칠이겠어요? 5월 31일이겠죠? 이때 무조건 1,000만원 납부합니다. 1,000만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나머지 2개월 이내 분납 이렇게 하면 구분 되겠죠? 근데 2천만원이 넘어요.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신고 납부 기간까지 신고 납부 마감할 때 5월 31일까지 퍼센테이지로 합니다. 50% 납부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머지 2개월 내에 분납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2천만원 넘어가면 50대 50 이렇게 납부하라는 뜻이고요. 2천만원이 미만일 때는 1,000만원은 무조건 납부해 놓고 나머지 차액만 나머지 2개월 이내에 분납하세요. 이렇게 구분을 해드리면 구분하는 게 좀 쉽지 않을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지금 얘는 분납이라는 개념이 소득세잖아요. 소득세 지금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요. 시험 문제에도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얘기여서 그래요. 구분을 하는지 구분을 하라고 제가 설명해 드려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부가가치세는 어떨까?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만약에 1억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얘는 2천만원 넘어가니까 50대 50으로 분납이 가능할까? 분납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금액이 얼마가 됐다 할지라도 분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가가치세는 내시당초 국가돈이에요. 소득세는요. 소득세는 자기가 번 돈에서 자기가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분납을 허용해 주지만 그럼 여기 상대적인 개념인 모두 분납이 허용되겠어요. 소득세는 개인이 내는 세금이라면서요. 개인하고 상대적인 개념은 법인이잖아요. 그럼 법인이 내는 세금은 뭐예요? 법인세. 법인세도 분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인세도 분납이 있어요. 왜? 이것도 법인이 번 돈에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분납이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얄짤없습니다. 근데 원래 부가가치세는 신고 확정 날짜가 신고 납부 날짜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뭐 때문에 코로나 덕택에 이놈의 날짜가 자꾸 왔다리 갔다리 좀 늘려주고 하기도 하죠. 그런 거 있긴 하지만 그건 특이한 사항이지 보편적인 상황은 아니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에 소득세는 징수하지 않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원천 징수세 이자 소득은 제외하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말로 들으면 잘 와닿지가 않을 테니까 여러분이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놨어요. 근데 일정한 기간이 되면 이자 지키죠. 보통 얼마씩 지켜요? 보긴 보나요? 잘 안 보죠. 왜? 금액이 하도 적으니까. 근데 그게 몇백 원이어도 거기서 15.4% 띄어요. 그죠? 그래서 이자 소득은 불로소득이고, 아니 사실 불로는 아니다 뭐. 사람이 불로 노력은 안 한 것이지만 돈이 노력해서 번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자 소득은 얄짤없이 얼마나 할지라도 이자 다 띱니다. 근데 원천 징수세액이 얼마 미만인 경우 1,000원이에요.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저기 원천 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많이 적용되는 케이스냐면 우리 일용직 있죠. 일용직 소득에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000원 미만일 경우. 그 다음에 납세조합. 근데 제가 납세조합이라는 거 설명해 드린 적 있나요 혹시? 뭐 몰라도 되긴 하는데 자꾸 나오니까. 이 납세조합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없어져야 될 법인데 납세조합이라는 게 1965년에 생긴 법이에요.
대상은 누굴 대상으로 생기냐면 농업, 임업, 즉 1차 산업에 관련된 그 사업자들을 통해서 얘네들은 월급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업,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분들한테 저기 납세조합, 세금을 납부하는 조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매달 번 돈에서 일정한 금액씩을 저기 납부해놔라. 즉 근로소득자들이 한 달 월급 받았을 때 일정한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 해놓는 것처럼 이런 농업, 어업, 임업 이런 사업자 개인 사업자들도 납세 조합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일정한 금액씩 세금을 미리 내놓게 되면 나중에 연발정산하는 것처럼 1년에 세금 계산할 때 혜택을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납세조합인데 이때는 왜 이런 게 필요했느냐? 1965년이면 어떤 때예요? 국가의 세금이 제대로 거칠 때일까? 제대로 거치지 않을 때일까? 모든 체제가 잘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민들로부터 사업자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걸 혜택도 주고 하라고 했어요. 근데 했을까? 근데 지금은 어떨까? 지금은 잘해요. 왜 잘할까? 이런 사람들이 개인 사업자들이 납세조합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퍼센테이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똑같이 예를 들어서 1억을 벌었어요. 1년 동안 1억을 벌었는데 1억을 번 거에 대해서 그냥 대충 제가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 그 근로소득으로 1억을 벌었을 경우 세금을 예를 들어서 30%를 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세금이 얼마예요? 3천만 원이 세금이죠. 그죠? 근데 아니지 여러 개 다 빼고 하여튼 과세 표준이라 딱 치고 그런데 여기 그 개인 사업자가 납세 조합을 통해서 똑같이 이 사람도 소득 금액이 1억이라고 했었는데 이 사람의 세금은 여기 혜택을 주어진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어차피 나갈 세금인데. 이게 이제 어디에 적용이 됐었냐면 그때 제가 요거 봤을 때 제가 신촌을 예를 들었었어요. 신촌의 개인 사업자. 신촌 여기 개인 사업자 누가 있었냐면 거기 요만한 한 평짜리 구두 수선 하는 집이 있었죠. 구두 수선 이 하는 집에서 버는 돈이 이 1억이 넘는 거야. 근데 이런 데가 이 납세조합에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세금 내고 똑같은 금액인데 세금을 더 훨씬 적게 내는 거라는 얘기죠. 거기 계신 분들은요 출근해서 일하는 건 허술하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퇴근할 때는 그때 당시에도 벤츠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소득이 엄청나게 많더란 얘기죠. 하여튼 그랬다는 그 썰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예를 들어드리는데 거의 많이 사용되는 형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얘 국회에 올라가서 이거 없애야 된다고 세법에서 빼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남아있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자, 형평의 원칙이 어긋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자, 거주자의 분리과세 대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원천징수 분리과세에서 했는데 또 하면 안 되죠. 여기 분리과세 말 뜻 자체가 세금을 먼저 징수했다는 뜻이니까요. 그 다음에 중간일합세액이 얼마 미만일 경우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거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것을 최저한세라고 부른다. 이거 얼추 그냥 200만원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소액부징수에 대한 거 얘기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간연합도 볼게요. 중간연합도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소득은 개인사업 여기 소득자들이에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자, 요 차이점이 있다면 법인은 중간연합이 8월 31일까지 3개월 이내에요. 8월 31일까지 중간연합을 한다. 근데 개인사업 소득자는 며칠까지? 11월 31일까지 5개월. 여기 법인은 3개월. 요 차이만 있어요.
3개월 이내, 여기는 5개월 이내 중간 연합을 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중간 연합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법인도 마찬가지인데요. 부가세법 했을 때도 이거 있었어요. 중간 연합 기준액의 30%에 미달한다. 이게 무슨 말 뜻이냐면 지금 이 중간 연합은 전년도 소득세 낸 거에 30% 아니 50%반 뚝 잘라서 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올해 죽어라고 했는데도 그 금액이 작년도에 그 과세 기간에 30%도 매출이 안 일어났어. 장사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반을 내라고 하면 지금 작년에 몇 퍼센트?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지금 반을 내라고 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낼 수가 있겠다 없겠다? 그건 그때는 다시 자기 거 중간 6개월 동안에 신고를 통해서 신고 납부를 갖다가 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고, 그다음에 결정과 경쟁 이 얘기는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실지 조사 결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세 표준 신고서 및 그 첨부 서류에 의하거나 비치 기장된 장부 기타 증명 서류에 의하여 과세 표준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 결정 경정은 실제 조사 지금 회사에는 그 세금이 왜 그렇게 계산이 돼서 왜 이렇게 신고 납부했는지 이유가 나와 있죠. 그럼 조사할 때도 실제로 이걸 다 조사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결정하는 것은 본인들이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고 경정 틀린 게 있다 보면은 세무서도 그런 실제 자료들을 통해서 이를 갖다 경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말이죠. 만약에 지금 이렇게 실지 조사 이걸 원칙으로 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의도적으로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 서류가 모두 소실됐다면 그 계산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실지 조사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자료가 없는 경우를 추정해서 계산해서 조사를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시게 되면 과세표준의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장부와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기장의 내용이 시설 규모, 종업원 수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하여 장부 또는 증명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경비율 또는 동업자 권역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을 추계조사 결정이라고 한다. 지금 세무서에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개인사업자들 있잖아요. 대부분 경비율과 동업자 권역에 의해서 추계식으로 해서 세무사 사무소에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걸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세금 내는 입장에서야 한 푼이라도 적게 내기를 바라겠지만 이거 동종 계열에서 너무 튀거나 돈 많이 내면 좋겠지만 너무 적거나 그러면 세무조사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거의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개인 회사들은요 증빙서류들 잘 모르기도 하고 뭐를 갖다가 준비해야 되는지 그때그때 챙겨놔야 되는데 얘를 갖다가 무슨 신고 때 돼서 1년치 거, 뭐 3개월치 거, 6개월치 거 찾으려고 하니 그게 사라지겠어요? 지금 그런 곳들이 꽤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여기 용어에서 실지조사, 그다음에 추계조사 내용들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급명세서는 실무에서 많이 좀 중요해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급명세서는 내가 누구한테 얼마, 언제, 뭐 때문에 줬다는 거 그거 명시한 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 소득, 뭐 등등 소득들을 갖다가 지급하는 자, 법인을 포함해서 지급 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연도 몇 월까지? 2월 말일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를 갖다가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천 징수 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 및 봉사료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휴업일, 폐업이 속하는 해산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뭐 이렇게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국세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 제출하여야 된다. 지금 우리가 대부분 해당되는 것들은 요거겠죠. 이자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그다음에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공제 이런 것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되므로 얘는 언제까지 하면 되겠다? 2월 말일까지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교인 소득은 3월 1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지급 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지급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 금액에 대해서 몇 퍼센트? 1%의 가산세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됐었냐면 작년에 이제 시행됐던 이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주 한동안 네이버 카페가 난리가 났었어요. 왜 그랬나 한번 볼게요.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그다음에 상용 근로자 우리 직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동 근로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법인 근로소득 간이 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에 다음 달인 말일. 그러면 반기라고 했으니까 6월 30일까지겠죠? 그다음에 다음 달 말일이면 7월 31일까지예요. 앞에 분인 경우 반기. 그래서 얘는 7월 31일까지 누구에 대해서? 상용 근로자에 대해서. 상용 근로자에 대해서 이거 지급 명세서 제출하라고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용 근로자들은 그 전년도에는 대부분 1년에 한 번만 제출을 했어요. 2월 말일까지 한 번만 제출을 했었는데 지금 바뀌어가지고 반기에 이렇게 제출하라고 지금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갖고 이걸 인사 담당자들이나 급여를 담당한 사람들이 몰랐던 거야. 매번 이것도 공부해서 그런 거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규모가 크지 않거나 등등 한 사람들이 이걸 놓쳐가지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거야. 올해부터 이거 시행됐는데 왜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안 하셨죠? 여기 몇 퍼센트예요? 이 금액이 적을까 클까? 커요. 그래갖고 이제 이거 어떻게 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시행 초기 연도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근데 그 받아들여졌겠다, 다 무시당했겠다. 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상황은 안쓰럽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자, 이런 게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 뭐 등등 제출하세요. 특히나 요거. 자, 가산세는 뭐 무신고 우리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 여기 적용하는 있죠. 무신고일 때 부정이면 무조건 40%, 부가세 때 했던 거예요. 일반일 경우에는 20%. 그다음에 과소 신고나 초과 환급 신고를 했을 때 일반이면 10%. 이것도 부정이면 40%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자율이 다르네요. 이자율은 우리 부가세법에서는 2.2였었는데 여기 소득세법에서는 7%하고 14%예요. 7%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여기 그 수익금액 기준에 따라서 여기 10%일 경우는 해당 사항 없다고 바뀐 것 같으네요. 납부지역 가산세 여기 나왔네. 2.2 하루 이자율. 무기장 가산세 20%, 가산세 종류 다 지출 명세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출 명세서에 관련된 것 중에서 지급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아까 1%라고 얘기해 드렸고요. 3개월 이내 제출하면은 50% 경과. 이 중에서도 있잖아요. 어디께 많이 걸렸었냐면 일용직 것도 많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근로소득 간이 우리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간이 지금 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0.25%가 가산세이고 50%뭐 한다면 되어 있고요. 나머지 계산서 뭐 이것들은 그렇다 치고 다른 것들은 좀 특이한 케이스들이니까 그렇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 1급, TET 1급에서는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원천 징수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납부지원 가산세 여기는 두 개 중에 하나 그 금액을 계산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미납부 과소납부 원천 징수세액 3%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미납부 과소납부 원천 징수세액의 기간 그다음에 하루치 이자인 만분의 2.2 이렇게 계산해서 원천징수 납부 지연했을 때 내는 가산세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게 말로만 봐서는 잘 몰라요. 그냥 계산 문제를 한번 해봐야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 소규모 이 소규모 사업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 우리 부가세법에서 얘기하는 간이 사업자를 얘기하고 있죠. 간이 사업자를 뭐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소규모 사업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수익 금액이 4,800만에 미달하는 사업자라고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지금 부가세법에서는 간이 사업자 공급 대가로 8천만 원까지 지금 올라가 있죠. 근데 여기 소득세법에서는 소규모 사업자라고 좀 구분을 해서 부르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소득세 거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소득세 정리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 그냥 많이 기다리셨던 법인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지어야겠죠?